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일시 중단된 데 이어 정부 자체 훈련인 을지 연습도 잠정 유예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국군 단독훈련과 합친 을지 태극 연습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발암물질이 든 것으로 우려되는 고혈압 약을 복용한 환자는 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의 약은 교환은 되지만 환불이 안 되는 등의 지침이 정해졌는데 병원과 약국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5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오늘은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교류와 평화체제 협력 등을 협의했습니다. 학교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9살 여학생이 납치됐다 17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20대 용의자는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스타벅스가 한 해 10억 개 넘게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를 2020년까지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선진국들도 빨대 탈출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목록에 빨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해 3월 그러니까 촛불 전국에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만들었다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도를 방문 중인데 현지에서 직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육군과 기무사를 배제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누가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밝혀내라는 지시입니다. 쟁점은 또 있습니다. 이 문건이 실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건인지 아니면 국가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 원론적인 대비책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야당은 기무사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인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문건 작성을 보고받고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지휘 없이 독립수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저는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와 보고자, 문건 제작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과 조연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게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 문건의 유출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원에 이어 기무사도 해체에 버금가는 개혁 절차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문건이 국회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도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걸로 끝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김동현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위수령 폐지를 검토하라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한민구 국방장관이 기무사에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합참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검토를 지시하고 뒤이어 기무사에도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보고를 받았지만 청와대나 총리실 보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무사 보고서에서 계엄령 등을 상정한 경찰서 난입 등 과격 폭력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전 고위 관계자는 계엄을 실행할 계획이었다면 합참에 맡겼을 것이라며 보고서는 장관 보고로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연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따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조연천 전 사령관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으로 연수를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촛불 집회 기간 중에 계엄 등을 검토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문건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강동훈 기자, 문건만으로 보면 군이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문건에는 기무사령부가 이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에 대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17년 3월 헌재 탄핵 선고 후에 이 과격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작성한 건데요. 이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 시행 요건으로 이 평화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면서 경찰력만으로는 통제가 곤란할 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계엄령 요건도 있는데요. 이 시위대가 경찰 행정관서 난입 및 이 무기 탈취 등 이 극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했을 경우입니다. 이 문건에는 또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위수령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특히 계엄령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큰데 과거에는 어떤 경우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까? 예, 이 과거에는요, 이 그동안 우리나라 이 위수령은 3회 그리고 비상계엄은 9회가 선포된 적이 있었는데요. 1948년 여순 사건 때문에 여수 순천 일대에 내려진 계엄령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2.6 사건 등 이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등장했습니다. 다시 문건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과연 촛불 집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라는 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문건에는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문건에는 대상이 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양측 모두입니다. 이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작성 당시에 상황 평가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대립 상황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전망으로는 두 세력 중 하나가 선고에 불복해서 헌재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평화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질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 진보 진영을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등 다소 치우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건이 과연 어디까지 보고가 됐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기무사가 이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이니까 이 당시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된 거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도 이거를 주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라고 본다면 이 문건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이 있다면 물론 그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러나 당시 상황만을 두고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쿠데타 계획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두 개의 한미 해병대 훈련을 잠정 유예하기로 한 데 이어서 정부의 전시 대응 태세 훈련인 을지 연습도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군 훈련과 합쳐서 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가 전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최대 훈련인 을지 연습을 올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북 관계 등 여러 안보 정세 및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인 프리덤 가디언 연습의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 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을지 연습은 지난 42년간 가장 큰 규모의 한미 군사 훈련인 프리덤 가디언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국군 지휘소 훈련인 태극 연습과 합칩니다. 무력 공격 대응뿐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까지 대비한 연습으로 범위도 넓힙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군사훈련이 언제 재개될지 몰라 정부 연습의 실효성을 위해 한국군 단독훈련과 합치기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훈련과 함께 진행된 을지훈련은 사실상 폐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부는 한미 군사훈련이 잠정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을지연습과 완전히 분리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에 침묵을 지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나눈 악수를 존중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사항임과 동시에 점잖은 표현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나눈 악수를 존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방북이 빈손에 그쳤다는 미국 조야의 회의론을 진화하고 미국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We still have a long ways to go, but the commitment that the North Koreans made, frankly, that Chairman Kim personally made to President Trump, remains as when reinforced. 반면 중국에 대해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중국 배후론을 다시 거론한 겁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물론 중국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북 회담 결과를 중국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중국 배후론을 일축했습니다. 미북 고위급 대화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 불똥까지 튀며 비핵화 협상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남북 통일 농구 대회장에도 나오지 않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만나지 않고 종적을 감췄던 김정은 위원장이 8해 만에 다시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나타난 곳이 여러 해석을 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어떤 곳인지 소개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감자밭에 서서 환하게 웃습니다. 백두산 천지 개건 계획도 앞에선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이 향한 곳은 백두산 인근 삼지연 지역입니다. 푸란 포기도 결코 무심히 대할 수 없는 혁명의 성지라는 것을 명심하고 남북 농구 경기와 미국 폼페이오 장관 방북, 김일성 기일 공개 참배 일정을 모두 거른 채 아버지 김정일 고향으로 선전하는 백두산을 찾은 겁니다. 폼페이오를 외면해 대미 협상력을 키우려는 목적이거나 각종 기반시설 건설과 북중 접경 지역의 관광사업 선정까지 내다본 일정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경제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김정은은 각 농장의 자율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설비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주저하지 말고 충분히 타산하여 제기하면 당에서 적극 풀어주겠다고. 시각했던 황병선은 지난주에 이어 김정은 옆자리를 다시 차지하면서 완전 복권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TV조선 김주호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이 주도한 경공모 즉 경제공진화 모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노회찬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인물을 소환해서 경공모에 돈이 건너갔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20대 총선 때 노회찬 캠프 자원봉사자였던 장모 씨를 소환한 건 지난 8일. 50대 후반 여성 장 씨는 필명 베이직으로 경공모 활동을 했고 총선 때는 노 의원 부인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측에서 현금을 받았는지 이를 노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장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특검은 장 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노 의원의 경공모 강연 때 준비 업무를 맡았던 60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경공모 금고지기 파로스를 세 번째 소환해 관련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자들의 줄 소환에 이어 노의원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를 통해 버려진 휴대폰 21대와 다수의 유신칩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남겨져 있는 자료들이고요. 그 남겨져 있는 자료의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적들은 어디에나 남아 있으니까. 또 도모 변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추가 암호 파일을 확보해 해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준다는 이건희 회장 사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을 사실상 뇌물로 본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어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 전 부회장이 당시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가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자수서엔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면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도움이 될까 기대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뇌물공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미국의 다스 소송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돈을 마련하면 불법인데 삼성이 대신 부담하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 1년 후쯤인 2009년 12월 비자금 조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은 단독 사면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로비를 위한 비용이 지급됐는데 그걸 말을 못하고 지금 신문에서 계속 대납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대통령 거에다가 덮어씌웠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간의 공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도 모순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의 뇌물공여 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발암물질 고혈압약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말에 갑작스럽게 판매 중지 발표를 해놓고 어제서야 뒤늦게 지침을 내놨는데 병원과 약국에는 제대로 전달도 안 됐습니다. 또 고혈압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인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아 기자가 우왕좌왕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약국. 이곳에서만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 10여 개가 판매됐지만 대체 조제와 환불 등에 대한 절차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보는 안 돼요? 보건당국이 사태 발생 이틀이 지난 어제서야 관련 지침을 내놨는데 그나마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에 금지 약품 목록을 올려놓고 환자들에게 알아서 확인하라는 식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고령의 환자들은 무작정 병의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으로 쫓아가는 거죠.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그러지 우리가 들어가서 자세히 이렇게 저렇게 볼 수도 없고. 전체 고혈압 환자의 33%는 70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 18만 명에 이른다는 집계 외에 별다른 후속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병의원들이 안내문을 내걸거나 환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느라 대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학교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9살 여학생이 납치됐다가 17시간 만에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납치범은 이 학생을 돌려보내려고 마을을 다시 찾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파란색 트럭이 아이를 내려놓더니 급히 후진합니다. 경찰관들이 달아나는 트럭을 쫓아갑니다. 트럭에서 내린 아이는 어제 실종된 9살 A양입니다. A양은 어제 낮 4시쯤 스쿨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실종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A양은 300m가량 떨어진 집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A양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웃 주민까지 나서 마을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 저 방통회가 다 나고 온 들에 다 찾았지요. 전부 오늘 아침까지도 하고. 트럭을 추적한 경찰은 오늘 낮 2시쯤 경남 창녕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28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왜 범행을 저지르셨나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A양을 납치한 뒤 경북 청도와 칠곡을 거쳐 경기 여주까지 17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초등학생 진술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강제적으로 차에 태웠다. 그리고 떠났다라는 그. A양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A양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어제 조현병 환자의 범행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또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어머니 허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 허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동생이 경찰에 신고해 이곳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2012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는데 지난달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어머니 허 씨가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이에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심하고 막 때려 부신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신고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어머니 허 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감정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한 동네에 사는 20대들이 헐값으로 산 중고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됐습니다. 범행을 모의할 때는 우리 청룡열차 타러 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만의 신호였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도로 합류 지점에 들어서자 뒷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 뒤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일부러 속도를 높여 부딪힙니다. 20살 김모 씨 일당이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두 도로가 만나는 고속도로 합류 지점입니다. 김 씨 일당은 이렇게 왼쪽에서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차들을 노렸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청년은 무려 60명.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보험금 3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보통 차가 끼어들면은 앞으로 먼저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속도를 늦춰서 양보를 끼어들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차는 가속을 하더라고요. 4-5명씩 뭉쳐다니며 폐차 직전인 3-40만 원짜리 중고차로 범행을 한 뒤 보험사가 조사하려면 폐차시켰고 폐차 보조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청룡열차라는 은혜를 만들어서 용돈이 필요하면 선배나 후배들한테 우리 한번 청룡열차 한번 타자. 경찰은 김 씨 등 60명을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가짜 입원을 시켜준 혐의를 받는 병원장 64살 이모 씨와 간호조무사 등도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스타벅스가 환경을 위해서 2020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2만 8천 개의 매장이 있는 만큼 파급 효과가 크겠죠. 이렇게 기업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앞다퉈서 플라스틱 빨대 퇴출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떨까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바다거북 콧구멍에 무언가 박혀 있습니다. Okay, I'm filming. 뽑아내려 하자 재채기를 합니다. Have you ever heard a turtle sneeze? 피까지 흘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침내 빠져나온 이것.
Oh my God. That is just... 플라스틱 빨대였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 해당됩니다. 스타벅스는 연간 10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왔습니다. 모두 연결하면 지구를 5바퀴 감쌀 수 있는 양입니다. 케빈 존슨 최고 경영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스타벅스의 노력에 중대한 이정표라고 자평했습니다. 영국 맥도날드는 이미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마시냐고요? If you're gonna suck, suck on this. 세척해 쓰는 휴대용 스테인리스 빨대에 대나무 빨대도 등장했습니다. They're washable, reusable, and sustainable.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종이 빨대입니다. 알록달록. 일단 외관은 합격점. 음료를 마시는데도 차이점을 거의 느낄 수 없고 음료에 20분 정도 담가뒀는데도 물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매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개당 6원 꼴인데 종이 빨대는 50원 꼴로 비쌉니다. 미국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는 한 해 1,800억 개. 유럽에서도 해마다 360억 개가 소비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 재활용이 힘듭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영국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Today they just buy stuff and throw it all over the place. So I agree with it. Yeah. 우리는 어떨까요? 정부가 지난 5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긴 했는데 대책이 없고 현재 지금 일회용품 규제에 빨대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규제를 하려면 좀 조사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인가요? 빨대가 몇 개나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플라스틱 빨대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온 것 아닐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버섯은 비가 온 뒤에 쑥 자랍니다. 바로 이맘때죠. 그런데 이런 버섯을 등산 중에 발견해 먹다가 중독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야생버섯은 아예 손대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웰빙 식품 버섯. 등산길에도 쉽게 보입니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좀 생긴 게 이쁘게 생겨서 먹기에는 좀 안 될 것 같은. 이게 독버섯이에요. 그래요? 네네. 비슷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고를 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국내에 자라는 버섯은 1,900여 종입니다. 이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건 20%쯤인 400여 종에 불과합니다. 노란 다발은 식용인 계란버섯과 비슷해 종종 중독 사고를 일으킵니다. 독성이 강한 붉은 사슴뿔 버섯은 어린 영지버섯과 생김새가 흡사합니다. 버섯의 색깔이 화려한 거는 독버섯이고 벌레가 먹은 건 식용버섯이라고 하는 속설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버섯 중독 사고는 장마가 시작되는 7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최근 5년 동안 7명이 독버섯을 먹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섭취 후에 수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심한 구토라든가 설사, 복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버섯은 아예 만지지도 말고 재배한 버섯만 먹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어제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어색한 만남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차례 대통령을 향해 깍듯이 인사를 해서 폴드 인사, 즉 휴대전화가 절반 접히듯이 인사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팝 경연장에 간 김정숙 여사의 깜짝 댄스도 화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빠르게 다가갑니다. 8초 동안 무려 4번이나 허리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의 한 발짝 뒤에서 걷기도 하고 두 정상이 대기실에 들어가자 혼자 두 손을 모은 채 기다리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이 연설하러 나갈 땐 급하게 옷 매무새를 고치던 이 부회장은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도 두 정상에게 양보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맨 뒷줄에 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이 부회장과 5분간 만나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부회장 접견은 사전에 없던 일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인도 K-팝 경연장을 찾은 김정숙 여사는 시종일관 유쾌했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소나트를 만들어 인사하고 노래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흔듭니다.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김 여사는 빅뱅의 붉은 노을에 맞춰 손가락을 양옆으로 찌르는 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2030년까지 교역액을 현재 2배 반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요가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뉴델리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인도식으로 모디 총리는 지켜보고 문 대통령만 사열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비롯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을 현재 200억 불에서 500억 불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의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공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모디 총리의 제안으로 지하철을 깜짝 이용하며 정담을 나눴습니다. 요가 강사인데 국제 공인 요가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인도에 와서 요가를 배워보려고. 코빈드 대통령 국빈 만찬할 것으로 인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내일 두 번째 순방지인 싱가포르로 이동합니다. 뉴델리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후보로 105명이 추천됐는데 김영호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총리,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그동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로 거론된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는 각계 각층 인사가 거론됐습니다. 유시민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정미 전 재판관은 좀 불편하다. 김용옥 석좌 교수 측은 아무 관심 없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은 예의가 아니다고까지 했습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분들한테 정말 혹시 저희들이 신뢰가 됐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 유감을 표하고. 현재 비대위 준비위에 추천된 위원장 후보는 모두 105명. 한국당은 준비위원들에게 비공개로 2명씩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후보군 명단을 확장할 방침입니다. 추려진 명단과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의 의견을 종합해 주말쯤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병준 교수와 김영호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총리가 주요 후보로 거론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 2개,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각각 1개씩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국회 개점 휴업 43일 만에 간신히 정상화가 된 건데 끝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은 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였습니다. 정치부 백대호 기자에게 그 뒷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논란이 됐던 법사위원장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차지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결국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 축소시키는 문건이 등장하면서 여야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협치요? 국회에서 협치 이야기하지 말아가세요. 협치가 무슨 너무 얼어 죽으려 협치입니까, 진짜. 예, 뭐 상당히 격앙되는 것 같은데 원래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맡았던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다수당이 주로 여당이었기 때문에 예. 의석 분포에 따라서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예. 하지만 여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 차원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까지 맡게 되면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 이른바 독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에서도 야당 시절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논리를 앞세워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원내 2당이 되면서 상황이 조금은 엉키게 됐습니다. 국회의장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맡고요. 여당인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여당도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개혁 입법이 무산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게 관행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왜 이렇게 각 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내는가 이게 좀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이른바 운영의 문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본회의가 무력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상황인데요.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외국인 촉진법 처리를 반대해서 2014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 결국 예산안이 해를 넘겨서 다음 날 새벽 5시에 처리가 됐었는데요. 뭐 이런 상황 때문이었는지요. 뭐 다른 여러 상황도 있었지만 법사위에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슈퍼갑이라고 칭하면서 이른바 월권 문제를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 위원장. 아니 이런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위원회 위원들, 법안심사위원들은 그러면 껍데기고 법사위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상원도 슈퍼갑이라고 누가 불렀지 않습니까? 예, 여야는 TF를 만들어서 법사위의 권한 범위를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법사위원장이 바로 그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권한이 너무 크다면 좀 합리적으로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군요. 예, 백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기적적인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동굴 구조 작업에 나선 지 사흘 만에 13번째 생존자까지 모두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전원 구조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오후 4시 12분쯤 구조대원이 9번째 생존자를 데리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20분쯤 뒤 10번째 생환자가 나온 데 이어 11번째와 12번째 생환자가 잇따라 구조됐고 마지막 생환자가 현지 시간 저녁 7시쯤 나오면서 13명 전원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립된 지 18일 만에 전원이 구조된 겁니다. ถ้าไม่มีสภาพอะไรผิดปกติเลยครับนิ่งๆเรายืนยันว่าน้องๆ4โค้ช1แล้วก็คุณหมอแล้วก็หน่วยซีลอีก3คนที่อยู่กับน้องๆเขาต่อมาตั้งแต่วันแรกจะออกมาพร้อมกันหมดในวันนี้ 오늘 구조 작업은 현지 시간 오전 10시 8분에 시작됐는데 동굴 속은 여전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날 구조 현장 인근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후 간헐적으로 비가 내려 수위에 영향을 미친 점도 변수였습니다. 첫날 구조된 소년 4명은 오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부모와 면회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ทั้งหมดเนี่ยนะก็มีภาวะร่างกายนี่มีอุณหภูมิต่ำนะ
ก็ได้รับการดูแลด้วยเครื่องให้ความอบอุ่นนอกจากนี้ก็พบว่ามี2 คนที่มีผลเอ็กซเรย์ผิดปกติที่ปอดนะครับเอ็กซเรย์ปอดมี 특히 우에 씨는 일명 동굴병으로 불리는 특이한 폐질환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데 태국 의료 당국은 구조자들을 입원시킨 뒤 병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일본에서는 집중호우로 200명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폭우가 쏟아질 당시 아베 일본 총리가 술자리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술잔을 든 아베 일본 총리.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니시무라 관방부 장관이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아베 총리와 여당 의원들이 지난 5일 밤 가진 술자리가 공개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표 단속 차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폭우로 주민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시점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가 155명에 달하고 실종자는 50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もう一つの流されてないのはもう川の方のところはもう川向きだからまあ半分以上はね泥が入ってます. 술자리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이 괴로워할 때 혈세로 술자리를 벌인 어리석은 의원들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다케시타 자민당 총무회장은 엄청난 재해가 될지 몰랐다며 어떠한 비난도 받아들인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해외 순방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엄청난 재해에다 여론의 싸늘한 시선까지 겹치면서 3년임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멸종 위기인 토종 장수 하늘소가 오늘 광릉숲에 방사됐습니다. 토종 장수 하늘소를 인공 증식해서 자연에 방사한 건 처음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커다란 갈색 날개와 매끈하게 솟은 더듬이. 천연 기념물인 장수 하늘소입니다. 딱정벌레류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큽니다. 토종 장수 하늘소는 등 부위의 노란색 전무늬가 특징입니다. 몸 전체가 짙은 회색을 띠는 중국산 장수 하늘소와 생김새가 다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장수 하늘소는 광릉숲이 국내 유일한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개체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해 광릉숲에서 발견된 장수 하늘소에서 알 16개를 채집해 부화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성충이 된 수컷 2마리를 오늘 광릉숲에 방사했습니다. 장수 하늘소를 제 고향에 풀어낸 방사이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이 방사되면 따라서 광릉숲의 그 밀도가 더 증가될 것을. 국립수목원은 장수 하늘소 날개에 숫자를 표시해 생태 특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올여름 힙합 여전사 2명의 컴백이 가요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바로 윤미래와 제시입니다. 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힙합 퀸 윤미래가 새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16년 만입니다. 파워풀한 래핑은 여전하지만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타이틀곡 유앤미에선 연애의 설렘을, 쿠키에선 아들 조단에 대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제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러분들 더 저랑 친해질 수도 있고 더 제 음악을 더 느껴줄 수 있을 것 같고. 타이틀곡 개가태는 프로듀서이자 남편인 타이거 JK와의 부부 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부부싸움도 배틀로 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재밌겠다 해서 우리가 배틀로 시작하다가 사랑 노래는 항상 아름답고 슬프고 이런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랑, 고독,
평화, 연대와 같은 주제를 다양하게 녹여냈다는 평가입니다. 제시는 섹시 컨셉으로 중무장했습니다. 이번엔 여름과 잘 어울리는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입니다. 거친 래핑, 과감한 퍼포먼스도 여전합니다. 두 여전사의 귀환에 가요계가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6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진천 선수촌에서는 선수들의 땀과 기합 소리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시안게임 3연패를 노리는 이대훈의 시원한 돌려차기. 태권도종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수들의 발차기 훈련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배구장에선 여자 배구 맏언니 김연경이 아낌없이 몸을 날립니다. 2연패를 향한 각오 역시 김연경답게 시원합니다. 금메달을 또 따서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안게임까지 남은 시간은 39일. 진천 선수촌에선 그야말로 단내가 납니다. 이곳 웨이트장은 우리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요. 지금도 이 맹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우슈 선수들도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화려한 기술들로 4년 만에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이번 목표는 6회 연속 종합 2위를 사수하는 겁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저희가 일본에 졌어요. 그만큼 이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각자 저희들 선수들 마음에 꼭 이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서 꼭 금메달 따겠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다음 달 18일 개막합니다. 남북 공동 입장을 비롯해 단일팀 출전 등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난 2013년 청와대를 방문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무례하다는 반응과 문화 차이라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악수한 국가 정상이 한둘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자들도 스스럼 없이 대하는 태도가 몸에 밴 거죠. 대조적인 우리 일화를 하나 돌아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를 초청한 자리에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다들 초조해했다고 합니다. 50대 청와대 소집에 지각했다가 해체됐다는 소문이 돌은 국제그룹을 떠올렸을지도 모르죠. 뒤늦게 온 총수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각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만찬장에 폭소가 터졌고 겨우 분위기가 풀렸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함께 테이프를 자르자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뒤쪽 한 단 아래로 오히려 내려섭니다.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자가 테이프를 자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도 말이죠.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을 맞으며 3번, 4번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가진 단독 면담이 큰 뉴스로 다뤄지는 것도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경영자들을 잇따라 만나서 투자와 일자리 약속을 받아냅니다. 백악관에서 인텔 회장의 투자 계획을 들었고 애플 회장과는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수시로 기업인들과 골프를 하고 기업 준공식은 물론 기업인 자녀 결혼식에도 찾아갑니다. 정부와 기업은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반자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기업인 가운데는 정부를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기업을 개혁과 규제, 단죄 대상으로만 봐서는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이 정치와 경제 사이에 서먹한 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7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정부와 기업 사이였습니다. 네, 요 며칠 크게 덥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올라갑니다. 남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33도에 달하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이 장마 전선은 차차 북한 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내일은 장맛비 예보가 없습니다. 당분간 이 장마 전선이 계속 북한이나 중국 쪽에 머물 것으로 보여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는 열대야가 시작되는 시즌인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 곳곳이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24도, 여수 24도, 대구가 23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남부지방은 33도를 웃돌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